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인류 국가의 꿈 이현주입니다. 네, 인류 국가의 꿈.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류 국가의 꿈, 불굴의 희망. 이렇게 합쳐졌으면 좋겠네. 자, 경찰국 신설 논란 뜨겁습니다. 특별히 경찰 내부의 반발 심상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화내거나 막 집단 행동하고 그러던 분들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 12.12 쿠데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하나회 쿠데타 발언이 네. 이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그 치안본부 그 무서운 고문이 떠오르고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떠오르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프레임상 힘이 실리게 되었다. 대단히 잘못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얘기해온 것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1991년에 경찰청이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법상 치안 업무 부분이 삭제되게 됩니다. 네. 예, 그 삭제된 이유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극악한 고문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반민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위 법령, 대통령령 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불법행위다라는 지적과 그리고 이것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쩌면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정말 이게 경찰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선 경찰의 주장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정말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이현준.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총경들하고 경찰들의 집단 행동 네. 그 자체는 좀 유감입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집단 행동 자체가 네. 바람직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집단 행동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하면요 국민들은 좀 불안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런데 검사도 하고 판사들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집단 행동했을 때 불안하다고 좀 자제해달라고 이거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유감이고요. 예? 그리고 검수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 수사권이 굉장히 커졌고 또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죠. 예? 비대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경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네. 또 경찰 권력을 좀 견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이거가 그럼 경찰국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냐 네. 하는 게 이제 논란의 이제 대상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는 경찰국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그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경찰 총경들이 이제 모였을 때도 총경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제대로 된 대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찰국 안에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것이 왜 어떻게 그들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안이다라는 것들이 경찰 내부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다만 이제 우리 그 행안부라든가 네. 경찰청도 회의를 하자마자 유산균 총경 대기발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감찰을 하고 조금 이렇게 한 텀 이렇게 있다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언도 약간은 감정적인 발언 좀 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찰의 역할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건 국민들 다 동의하십니다. 네. 민주당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권적 통제여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민주적 통제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될 시기에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이 장관으로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민주적 통제의 하나의 좋은 제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방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를 강화해 가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 네. 한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직선제로 뽑자 이런 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마치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검찰 독립성의 방황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응하는 그 태도나 자세를 보면 쿠데타로 몰아가고 그리고 또한 회의를 주최한 분을 대기 발령시키고 이런 행동이 너무나 과거 반민주 정부가 하던 행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민주적 그 대응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국 신설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서 지금 마치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는 식의 이현주 의원님 예,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의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집단 행동이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소위 이제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집단에서 해야 할 어떤 행동은 아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 인정.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걸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쿠데타 글쎄요.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쿠데타라는 것은 이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그런 건데 굉장히 심각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설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한 그 충정에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생각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또 하나회 12.12 쿠데타 이번에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격앙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격앙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검사장 회의도 하고 평검사 회의도 하고 우리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고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에서 네. 그 검사들의 태도가 얼마나 기계로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받아주시고 대응하셨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소위 검사들의 회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쿠데타라고 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태도도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집단 행동을 미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네. 다만 표현은 조금 이렇게 너무 격앙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집권당이고 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장관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비록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네.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 정부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현명하지 못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사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 경찰국 문제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경찰의 독립, 그러니까 경찰 전체를 독립한다, 경찰 업무 전체를 독립한다. 이건 사실은 저는 적절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죠. 행정 업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행정 업무라든지 민생 업무 이런 것들을 독립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예. 행안부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업무 이것은 독립성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찰의 수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이냐 이 문제는 그건 검찰의 수사 독립성하고 똑같은 취지인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검찰국이 있죠. 근데 법무부의 검찰국도 마찬가지로 이 법무부의 검찰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성 문제가 대두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검찰국에 검사들이 파견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더라도 경찰들이 파견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의가 경찰국을 두더라도 경찰이 가서는 안 되고 독립된 어떤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면 아까 경찰위원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들은 전혀 없고 지금 정치적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과 그런 생각이 지금의 듭니다. 결론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국을 두게 된 이유를 처음에 설명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역할이 커져서 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해서 이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경찰 독립적 측면에서 이것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건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 경찰 업무를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권과 관련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가지고는 한 그러니까 3박 4일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가 길어지고. 자, 네네.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정부 질문 시작됐습니다.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전이 있었습니다. 20초간 노려봤답니다, 서로.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네, 우선은 인사 검증을 누가 하냐가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첨예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잡아보면 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18개 부처 중 하나에 불과한 법무부가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법치농단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이게 위법이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도 위법이다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 문재인 정부만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위법이라고 말하려면 사실 박근혜, 이명박 그 이전 정부도 민정수석실이 다 인사검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위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범계 장관이 즉시 순발력 있게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나름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혁신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인사위원회 등등 총무처에 두던 것이 여러 그 혁신 과정을 거쳐서 인사혁신처가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인사혁신처가 정무직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그게 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주장이. 그런데 제가 인사혁신처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봐도 인사혁신처가 정무직 공무원을 검증한다는 역할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네, 그런 역할을 해오지도 않았죠? 그동안에 안 해왔어요. 주로 한 게 공무원 인사제도 바꾸는 거.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이런 거 이제 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연금개혁 등등 이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부조직법 14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한 박범계 의원과 인사혁신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증 역할이 있으므로 이것을 위임받아서 법무부가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두 주장이 부딪혔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후 계속되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찾아서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될 사안입니다. 네네, 밝혀지겠죠. 사실관계가.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요. 네. 저는 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이 법무,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네네. 저는 법사위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국회의원하면서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 뭐 이렇게 사건 25시 하는 것처럼 매번 그런 걸로 그냥 난리를 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민생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재밌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데 너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늘의 이 주제를 보면 사실은 외교, 국방 이런 게 오늘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질문도 했습니다. 예,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슈는 전부 한동훈, 박범계 이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는데 사실 이 법사위가요 정말 진짜 자구 이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의 운명,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국제정사의 흐름, 지금 이런 게 우리 주변을 지금 에워싸고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진지하게 국회에서는 털어내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답답하고, 사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오늘 관련하여 전술핵 배치라든가 핵전략 강화와 관련한 그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야 일부도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일부 의원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고민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의 답변 중에 가장 왜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된다, 이 말에서 그러면 인사권자 자의에 따라 이 사람은 검증하고 이 사람은 검증 안 하고 이렇다는 뜻인가? 왜냐하면 워낙 말로만 보면 말로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더 검토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민정수석실을 이름 바꿔서 부활하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와 관련하여 검증이 부실해서 저는 영부인 지원실도 만들고 민정수석실을 이름을 바꿔서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예 그 업무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계속 지금 이게 구멍이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구멍 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 말에 따르면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한다면 인사권자가 의뢰 안 하는 경우는 1차적 객관적 검증을 안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요 문장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터넷만 찾아도 알 수 있는 그런 허술한 부분, 인사에 있어서 드러난 것이 요 답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민정수석실 역할을 이름 바꾸더라도 통합하는 어떤 그 곳이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오늘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인사 검증 분야, 계속 그 민정수석실도 그렇고 뭐 제2부속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건의를 하죠. 건의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아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그거를 두는 게 뭐 공약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누군가 역할을 해야죠. 그걸 폐지하기로 한 공약 안 지킨다고 뭐 크게 국민들이 저는 비판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다시 부활하는 게 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두 분이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 민정 특별히 인사검증 그리고 또 영부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적이니까 네. 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변호사가 되셔서도 이 법조계 보다는 법사위는 안 가고 기업 왜냐면 이렇게 자꾸 경제. 무슨 공작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건 가지고 자꾸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의 어떤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자꾸 정치가 사업화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투면서 해결을 합니까? 그것을 정치로 해결하고 뭔가 더 창조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경찰한테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정말 고소하고. 저 속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정치가 너무 좀 속상하죠. 네, 좀 후진적인데 네. 8689님께서 하루 종일 그냥 쭉 하시면 안 되나요? 두 분께서 두 분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물어볼게요.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네, 세제 개편안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감세. 네. 감세가 이제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주로 증세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진보 정권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정권 교체가 된 원인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증세는 국민들의 이제 불만을 갖고 오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도 됐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증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은 또 감세 돌려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감세를 내놨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는 그 흐름이 감세가 맞긴 맞다. 왜냐하면 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거 세부적으로 다 보면 감세 중에서도 이제 서민들한테 감세 효과가 오는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것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민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고소득자한테 치중된 부분들 이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추부총리께서요. 대기업에다가 좀 너무 많이 집중된 것 같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세금 이 감세 부분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감세가 이제 혜택이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중소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5억 구간까지 10% 세율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오해가 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구간들이 쭉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소득세 같은 경우 좀 누진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다만 이것보다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감세를 하는 것은 그 목표가 뭐냐. 이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감세를 해주면 더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주는 건데 근데 이 시기를 좀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게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때, 막 나빠질 때 해주면 이게 오히려 투자 증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세를 할 때는 투자 증진 효과를 위해서 감세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경제가 살아나려고 할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은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지금 했을 때 오히려 세수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투자를 SK하이닉스, 쿠팡 투자를 하던 걸 유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 통과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처방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 MB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우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국간에다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때도 이렇게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줬더니 자사주 매입에 남은 돈을 쓰지 경제 활성화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안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효과는 거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걸 해야 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게 되고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억 다주택자와 50억 한 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면 50억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은 종부세를 상대적으로 냈는데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액 기준이냐 아니면 다주택 여부냐는 이것도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득세 구간 조정권은 이게 이제 구간 조정을 어떻게 할 때 저소득층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지점이에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법인세 감세 부분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증세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되돌린다 이런 면도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감세를 하는 추세 자체는 저는 뭐 크게 문제의식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세수를 과연 이 세수 감소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들어갈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 좀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종부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응징적 조세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징적 조세에 대한 비판이 물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자 증세 그것 자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응징적 과세가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그러니까 투기 부분에 대한 일정한 페널티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있는 사안이라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심하게 그때 너무 심하지는 않았어요. 이현주 최민희 두 분 토론은 나가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